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전래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다들 기억하시죠? 빠르기로 소문난 토끼와 느림보 거북이가 경주를 벌이는 내용인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느림보 거북이가 토끼한테 이긴다는 반전을 보여준 동화였어요.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토끼가 자만심에 빠져서 중간에 낮잠을 잤기 때문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거북이의 끈질긴 노력이었죠.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대결이었지만 거북이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앞을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저는 살면서 고비를 만나 주저앉고 싶어질 때면 어릴 적 읽었던 이 동화를 떠올려요. 그리곤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읊조리죠. 거북이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지난 43년을 거북이처럼 쉼없이 걸어온 저는 얼마 전에 드디어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자기가 이룬 성과는 손톱만한 것도 엄청 과대평가하고 남이 이룬 성과는 그게 얼마나 크든 간에 폄하하는 인간들이요. 하필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난생 처음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다들 알다시피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번화가 큰 도시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불과 2, 3년만 지나도 동네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니 말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제가 말이 빈번해서 평생 이사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저 역시도 태어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따라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점점 형편이 나아져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던 거라면 참 좋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돈 나갈 일이 생기고 그 바람에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갔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산동네에서 조금 내려온다 싶으면 또다시 돈 나갈 일이 터지곤 했어요. 어느 해는 1년 동안 4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전학을 가고 담임 선생님 이름을 외우기도 전에 전학 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된 건 다름 아닌 아빠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집을 사게 되었거든요. 평생 소처럼 일을 하고도 마음 편히 다리 뻗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던 아빠는 자신의 목숨으로 집을 남기고 가신 거였어요. 엄마랑 둘이서 그 집에 들어가던 날 생애 첫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런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 엄마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기를 쓰고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그런 엄마를 보니 스위치를 켠 것처럼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런 집 없어도 아빠만 살아 돌아온다면 1년에 12번 이사를 다녀도 절대 불평은 안 할 거라고. 그러니 우리 아빠를 돌려달라고 서럽게 울먹였죠. 엄마 역시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어요. 물론 한동안 아빠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지 못해서 집에 정을 붙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그런 감정도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새 미안함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으니까요. 그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서러웠던 일이 참 많았거든요. 벽에 못을 박으려고 망치질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생선 좀 구워 먹을라 치면 냄새난다고 뭐라 하고 자기들은 평생 골목 청소 한 번 안 하면서 세입자한테는 집 앞 골목에 쌓인 눈 좀 쓰려고 강요하지를 않나.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집까진 유세를 떨어대는데 정말 서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벽에 드릴로 구멍을 내든 삼겹살을 구워 먹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나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그것처럼 마음 편한 게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 대해 말이 많은 건 아무래도 남의 집살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하필 그때 주인집 아들이랑 제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전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는데 그런 저를 더더욱 힘들게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집 아이가 반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 우리 집 지하에 사는 애야. 얘네 집 완전 거지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지하에 사는 거래. 얘네 아빠도 거지고 얘네 엄마도 거지고 얘도 거지야. 반 아이들이 제 이름을 외우기도 전에 주인집 아이는 저를 자기 집 지하에 사는 거지로 소문을 내버렸어요. 애가 너무 어려서 뭘 몰라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기가 있든 없든 상처를 받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마흔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한이 맺혀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아빠가 만들어준 저희 집이 그렇게 고맙고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늘 집을 쓸고 닦으셨어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살 때보다도 더 집을 애지중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살면서부터 우리 집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는 집 문제가 안정되고 나니까 심적으로 안심이 되고 벌이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부담이 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전처럼 자주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었고 저 역시 전학을 다니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드디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이 되고부터였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심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엄마는 닭갈비집에서 홀서빙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조류 독감이 심해지면서 가게에 손님이 거의 들지 않았거든요. 생활이 넉넉한 상황이라면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은 버틸 힘이 있었겠지만 그 달 벌어서 그 달 쓰는 저희 집의 경우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급하게 일당을 받는 일을 시작했는데 가정집 파출 도우미 일이었어요. 한 집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날 그냥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연결해주는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거였죠. 그러던 중에 저희 엄마를 고정 도우미로 부르고 싶다는 집이 나온 거예요. 저희 엄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고 일 처리가 깔끔한 분이어서 그랬는지 그 집에서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고정적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매일 일자리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 엄마가 일하러 간 집이 저희 옆반 남학생네 집이었지 뭐예요. 다행히도 그 애가 알아차리기 전에 저희 엄마 혼자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집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윤아 어떡하니? 글쎄 오늘 보니까 그 집 아들이 너랑 같은 중학교에 다니지 뭐니. 난 그것도 모르고 일하겠다고 이미 이달치 선불까지 받았으니 이제 와서 일 못한다고 돈을 물려줄 수도 없고. 이미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써버린 엄마는 난감해 하셨어요. 생각 같아서는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지만 선뜻 그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집주인 자식한테 당했던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결국 제 눈치를 보던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며 그러시더군요. 네가 내 딸인 걸 그 집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달치 돈 받은 것만 일해주고 그만두겠다고 할게.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는 제게 많이 미안하셨는지 혹시라도 엄마랑 내가 모녀지간인 게 들킬까봐 밖에서 저랑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가나 했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만두기 일주일을 앞두고 그 집 아들이랑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예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엄마랑 약국에 갔는데 하필 거기에 엄마가 일하는 집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는 저희 엄마를 보자 꾸벅 인사를 했어요. 당황한 엄마와 저는 살짝 떨어져 서면서 둘 사이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연기를 했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약사 아주머니가 눈치 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이제 보니 따님이 엄마를 쏙 닮았네. 눈매가 아주 판박이야? 그러자 옆반 남자애는 저랑 저희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도 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틀렸다 싶었거든요. 남자애는 먼저 반창고를 사들고 약국을 나갔고 엄마랑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약국문을 나섰어요. 그날 밤 저는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학교에 가면 애들이 나를 놀려대겠지? 겨우 친구도 생기고 애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게 됐는데 이제 어쩌지? 이사도 갈 수 없으니까 전학도 못 가게 될 텐데.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한숨도 못 잔 채 등교를 했어요. 그런데 조회 시간이 끝나고 1교시, 2교시가 지나고 점심시간도 지나서 종례 시간이 될 때까지 정말 아무도 저를 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온전한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였죠. 내심 속으로 그 애가 깜빡한 건가? 그런 거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갔고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이대로 그 애가 그날 우리 모녀를 본 일을 잊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저랑 마주치면 그때 일이 떠오를까봐 마주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는데 하필 체육 수업을 옆반이랑 합반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두 반이 피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애한테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었어요. 공은 날아들고 신경은 남자애한테 가 있으니 제대로 공을 피할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날아오는 공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고 그대로 코피를 쏟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 속에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녀석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나 하는 생각에 서러워서 눈물까지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체육선생님을 비롯해 아이들은 제가 아파서 오는 줄 알고 다가와서 다들 한마디씩 위로를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져서 결국 울음소리는 더 높아졌고 제게 공을 던졌던 아이를 졸지에 죽일 놈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체육 수업이 끝나고 저는 옆반으로 찾아갔어요. 이렇게 마음 졸이고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애랑 단판을 지어볼 생각이었어요. 싹싹 빌든 살살 달래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싶었죠. 그런데 난 소문낼 생각 없는데 왜 내가 소문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야 다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놀릴 수도 있고. 그게 왜 소문을 낼 일인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너희 어머니는 그냥 일을 하신 거잖아. 사람마다 각자의 직업이 있는 거고 그걸 놀림감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튼 나는 그런 소문 낼 생각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그걸 신경 쓰느라 체육 시간에 공 맞은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미안해. 어떻게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는 남자애를 보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내 앞에 있는 15살짜리 이 남자애가 왠지 성숙한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혹시나 엄마 직업이 들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이 남자애한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소문을 낼까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시선이 닿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곤 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얘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그간 저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면 어김없이 그 애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무심한 척 도움을 주고 갔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주치는 날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지 뭐예요. 한 동네 살고 있어서 아침에 학교도 같이 가고 교과서나 미술 준비물 같은 걸 깜빡했을 때는 서로 빌려주고 빌리기도 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희 때만 해도 중학생들이 이성을 사귀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만 담아둘 뿐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각각 여고와 남고로 진학하게 되면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때서야 사귀게 됐지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리운 마음이 강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평일엔 삐삐로 음성을 남기거나 호출을 하는 걸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주말이 되어서야 같이 도서관도 가고 극장에 영화도 보러 가고
근처 대학가에 놀러 나가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훗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리라는 건 까맣게 모른 채 그저 그 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학교는 달라졌지만 운이 좋으면 동네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시험철에는 함께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간 맞춰 음료수를 뽑아 먹으러 나오기도 하고 같이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으면서 틈새 시간에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학이 잦았던 탓에 공부에 신경을 쓰기 힘들었던 데다 딱히 공부에 소질도 없어서 독서실에 다닌 것도 공부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저 남자친구랑 같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상준이는 달랐어요. 중학교 때도 반에서 3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반에서 5등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상준이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텐데 내 성적으로는 대학은 문턱에도 못 가볼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1학년 말부터는 공부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대학교는 못 들어가도 같은 대학생은 되고 싶었거든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처음엔 괜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상준이한테 말은 공부에 대한 건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부 때문에 곤란해하는 나를 본 상준이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지 뭐예요. 형편없는 내 실력을 알고도 제게 실망하거나 놀리기는커녕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런 상준이 덕분에 저는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나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준이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글쎄 한 번은 학원까지 땡땡이 치고 저희 집 앞까지 왔지 뭐예요. 야,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며칠 전에도 학원 빠지더니 오늘도 이러면 어떡해? 저는 그저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일탈을 삼으니까 걱정이 돼서 한 소리였는데 남편은 그 말에 삐친 것 같더라고요. 왜? 너도 내가 성적 떨어지면 상종도 안 할 거야? 너도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인간 대접해줄 거냐고. 그날 상준이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평소와는 달랐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금방이라도 삐뚤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내 성적 알잖아. 내 주제에 너 성적 좀 떨어진다고 그러겠냐? 상준아,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 말하기 싫어? 그러자 상준이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군요. 나 이번에 5등 밖으로 밀려났어. 엄마는 내가 실수한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자꾸 이런 식으로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도 더는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야. 나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오점이 될 테니까. 야, 그런 말이 어딨냐? 성적 좀 떨어졌다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관심을 안 주다니. 그러자 상준이는 마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은 그래.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큰형, 작은형, 심지어 사촌 형들까지 서울대, 연고대 이하로는 없어. 중고등학교 때 전교 3등 밖으로 떨어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내 성적이 놀림감이 될 정도라고. 강서윤,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난 아빠처럼 서울대 갈 자신도 없고 더군다나 의사가 될 자신은 더더욱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저는 상준이를 세상 고민 하나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까지 좋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상준이가 안고 있는 고민을 들은 뒤로는 상준이가 가엾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상준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되려고 엄청 신경을 썼는데 상준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하루는 수업 중에 담임선생님 호출을 받고 교무실로 가게 됐어요. 담임 앞에는 엄청 부티가 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준이 어머니셨어요. 상준이 어머니는 담임선생님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제게 대놓고 그러셨어요. 야,
넌 얼굴은 멀쩡한 애가 어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얼굴값도 못하게. 그 성적으로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하긴 그걸 알면 그 점수 받고도 좋다고 우리 아들까지 꿰내서 놀러 다니지는 않았을 테지. 근데 얘, 넌 원래 그런 애니까 살던 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 상준이는 아니야. 지 아빠 병원 물려받아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혼자 놀란 얘기야.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아줌마가 오늘 한 말 가슴에 새겨둬. 알겠니?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고 제 면전에 대고 하시는데도 담임은 먼 산 바라보듯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 반 학생이 다른 반 학생 엄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말이죠. 애초에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을 멋대로 불러내 이런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짓이었어요. 그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게 있었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구나 하는 거였죠. 결국 상준이는 부모님 성에 못 이겨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졸업하는 날까지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어요. 상준이는 평일 외에도 주말에는 학원 수업과 과외를 해야 했거든요. 가끔씩 제가 삐삐에 남긴 음성을 듣고는 뒤늦은 음성을 보내긴 했지만 그마저도 단답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능시험이 다가왔고 우리는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서로 잘 봐서 대학생이 되자는 응원 문자를 주고받고는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40점가량이 올랐고 상준이는 마지막 모의고사보다 12점이 더 오른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상준이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게 된 건 상준이가 응시한 대학의 논술시험이 끝난 날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상준이 부모님도 더는 우리 사이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됐으니까요. 못 본 사이 상준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는지 연신 웃고 떠드느라 잔뜩 신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저는 제가 서원했던 모 여자 전문대 유아교육학과에 합격을 했고 상준이는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상준이 부모님이 나온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의대라서 상준이네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셨다더군요. 모처럼 다시 일주일 내내 붙어 다니게 된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방학 때 같이 배낭여행도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그런 약속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의대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상준이 말로는 고3 수험생 때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본과 수업 중 하나인 시신해부 수업을 받은 뒤부터 상준이가 이상해졌거든요. 좋아하던 순대나 곱창을 입에도 못 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리를 안 한 육류를 보면 바로 구토를 시작했어요. 실습실에서 보았던 해부용 시신이 떠오른 탓이었죠. 앞으로 정식 의사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였지만 상준이는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상준이는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방황을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좀처럼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상준이는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말았어요.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학교로 도로 돌려보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서두른 거였죠. 그리고 그 사실은 얼마 뒤 상준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결국 상준이는 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됐고 상준이가 군복무를 하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직을 하고 이듬해 제대한 상준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더니 그 돈으로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자신이 꿈꿔왔던 미대에 진학을 하겠다고요. 1년간 거의 미술학원에서 먹고 자다시피 입시미술에 매달렸던 상준이는 다음에 미대에 합격을 했고 축하 인사를 받기도 전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한테는 너처럼 더 떨어진 자식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이미 성인이던 상준이는 영수 과외도 하고
미술학원에서 새끼 강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댔어요. 숙식은 선배 원룸에 끼어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엄청난 미대 등록금을 감당하고 생활까지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들어간 대학인데도 정작 자기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결혼밖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차피 할 결혼이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당긴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생활비는 내가 벌 테니까 넌 학비만 책임져. 나머지 시간엔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엉성한 계산법이라서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이런 허술한 계산을 하고도 꽤나 만족했어요. 일단 돈이 없으니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고 신혼집은 그냥 엄마 집에서 친정살이를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제 남은 문제는 시댁에 결혼을 알리는 거였는데 이게 솔직히 반신반의였어요. 이미 내쫓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당신들 아들인데 좋든 싫든 신경은 쓰시겠지 라는 생각과 괘씸한 마음에 대꾸도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호자였어요. 결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아버님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비록 시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조촐한 결혼이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중학생 때 만나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기까지 그 긴 시간이 바로 오늘을 위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거든요. 엄마 역시 오랜만에 집안에 남자 신발과 옷가지가 보이니까 그렇게 안심이 될 수 없다시며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반찬값이며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었고 그렇게 남긴 돈은 남편 화구나 등록금을 낼 때 보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 집에서 1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아이도 출산했고 남편도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직한 회사가 하필 수원에 있어서 드디어 엄마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원에 내려가 정착을 하게 된 저희 가족은 아버님의 임종을 앞두고 시댁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두 아주버님 내외는 우리 부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요. 특히 두 손이 동서들은 무척이나 경계심을 나타냈어요. 뭐야? 이제까지 나몰라라고 살더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찾아온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러게요, 형님. 돈이 무섭긴 무섭네요. 영 끓은 자식까지 돌아오게 하니 말이에요. 시부모 부양은 우리한테 떠넘기더니 유산만 챙기겠다는 거야? 뭐야? 이래서 없는 사람은 돈 앞에서 자존심도 없다고 하는가 봐요. 나 같으면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는 시댁엔 발도 안 들일 텐데. 가시를 세우고 달려드는 손이동서들을 보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해 꾹 참았어요. 비록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당신 아들과 손자한테만큼은 얼었던 마음이 풀린 듯 보였어요. 그날 밤 아버님은 온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 임종을 하셨고 이후 유산 배분이 시작됐어요. 아버님 명의의 병원은 어머님이 받게 되셨고 두 아주버님은 땅과 현금 등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다만 저희 아들 앞으로 상가 하나를 주셨는데 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팔지 말고 매달 나오는 임대료로 애한테 들어갈 사교육비로 쓰라고 단서를 다셨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유산을 주실 거라는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아주버님과 손이동서들은 이번 유산 배분에 불만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알짜배기 병원을 어머님이 갖게 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씨, 아버진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병원은 장남이 나한테 줘야지. 그걸 왜 엄마한테 남기냐고. 나중에 엄마 죽고 받게 되면 상준이 저 자식한테까지 나눠줘야 하잖아. 형, 진짜 웃긴다. 병원을 왜 형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은 치과 전문이잖아. 난 아버지랑 같은 성형외과고. 그럼 당연히 내 거지. 왜 형 거야? 치과가 뭘 한다고. 어머머, 도련님 말이 지나치시네요. 치과가 뭘 아냐뇨. 우리 이도 엄연히 의대 나왔어요.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도련님이 아버님이랑 같은 성형외과 전문이면서 남의 병원에서 페이닥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실력이 돼야 데려다 쓰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병원을 물려주겠어요? 차라리 과가 달라도 실력 있는 큰아들한테 줘야지. 형님, 듣자 하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누가 실력이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예약하기 힘든 의사라고요. 뭘 알고 말해야지. 그래, 그건 동서 말이 맞네. 오직 의료 미스가 많았으면 그 병원에서 도련님한테는 환자를 안 보내겠어. 나도 귀가 있어서 그쪽 사정은 잘 알고 있다고. 아버님 병원에 대한 두 형제 부부의 욕심은 결국 말다툼을 지나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는 남편은 묵묵히 아버님 장례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상속 절차까지 마친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이사 얘기를 꺼냈어요. 유산 배분에 마음이 상한 두 형들이 어머니를 나몰라라 한다며 제가 동의한다면 어머님 사시는 근처로 이사를 했으면 한다고요. 차마 모시고 살자는 말은 못하겠고 근처에 살면서 자기가 가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10여 년 넘게 본가와 연락도 않고 살았던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서 남편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수원집을 정리한다 해도 도저히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가 요즘 한창 집값이 올라있는 지역이라서 도저히 근처에 집을 얻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실은 내가 당신 모르게 10년 넘게 투자를 좀 해둔 게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하면 어머니 사시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옆동이나 같은 건물 위아래층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거기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아니 그것보다 도대체 무슨 돈이 나서 10년 넘게 돈을 굴려왔다는 거야? 살림이 워낙 퍽퍽하다 보니 남편 용돈이라고 해도 밥값을 포함해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걸로 돈을 모아서 굴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매달 돈을 보내주셨었거든. 안 받겠다고 다시 돌려드렸는데도 계속 보내셔서 그냥 손 안 대고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우리 유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애 미래는 생각해야 하니까. 마침 그때 주변 사람들이 코인을 해보라고 권해서 그쪽에 손을 댔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한동안 코인이 꽤 잘 됐잖아. 다행히 최고점 때 팔아서 크게 벌 수 있었어. 그 돈을 종잣돈으로 지금까지 굴려왔고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데 수원에 집을 사기는 좀 그렇고 기왕이면 서울에 사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던 참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남편의 비상금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산다는 서울숲 근처에 그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게 미안할 일인가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안하면 이참에 금융치료나 제대로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돈으로 서울 성수동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집이 너무 넓어서 가구를 채우는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수원집을 정리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쏟아 부을 만큼이요. 그렇게 집 정리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장례식 때 본 이후로 전화 연락조차 없었던 두 손윗 동서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했다는 말에 둘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러지 뭐예요. 먼저 큰 동서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서울? 동서네 형편으론 서울에서 전셋집도 못 구할 텐데 설마 월세는 아니지? 암튼 생각해보고 가든 말든 할 테니까 문자로 주소나 보내봐. 그리고 둘째 동서는 이러더라고요. 그냥 살던 데서 살지 뭐하러 서울로 와? 여기 집값이 얼만데. 하긴 동서네는 집값 걱정은 없겠다. 어차피 집살 형편은 아니니까. 허름한 빌라에 자가도 아니고 전세살이 할 수준이잖아. 안 그래? 그래서 어느 동네인데?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저희 집을 무시하는 두 동서한테 저는 저희 집 주소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당장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혹시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사는 거야? 아니요, 호수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 위로 이사 왔어요. 암튼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오세요.
아니, 동선애가 무슨 돈으로 거길 들어가? 우리도 못 가는 데를? 아버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상가 팔았어? 아니지. 그거 팔아도 택도 없을 텐데. 두 동서는 저희가 고가의 유명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에 거품을 물었고, 그 주 주말 집들이 차 저희 집에 와보고는 부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돈을 모은 비결을 묻길래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더니 다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두 아주버님 내외도 한동안 코인이며 주식을 했었는데 다들 돈을 벌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고 끝이 났었거든요. 욕심 때문에 최고점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더 오를 거다는 기대로 팔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다가 똥값이 돼서야 손을 빼기도 했고, 믿었던 신종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바람에 돈을 날린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제 남편은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싶을 때 팔았기 때문에 최고점에 약간 못 미친 상태에서 팔아 큰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삼형제가 한 배에서 나왔어도 성격이 제각각인 것처럼 욕심의 크기도 서로 달랐던 게 성패를 갈랐던 거예요. 비록 세 아들 중에 제 남편만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부모가 주신 돈을 가장 많이 불린 건 제 남편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님도 이런 제 남편이 믿음직스러우셨는지 병원을 제 남편 보고 맡아서 키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상준이는 의사도 아닌데 쟤한테 왜 병원을 줘? 그래, 형 말이 맞아. 주려거든 의사인 형이나 나한테 줘야지. 그러자 어머님이 두 아들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야 돈 주고 불러오면 되지만 돈 굴리는 재주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야. 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병원이다. 그렇게 귀한 걸 매달 적자나 내는 큰놈이나 툭하면 의료사고 내서 합의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둘째놈한테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 그러니 니들은 네 아빠 병원에 신경 끄고 니들 힘으로 살 생각들을 해. 막내는 결혼할 때도 10원 한 장 안 줬지만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잖니. 형이 됐으면 창피한 줄이나 알라고. 그 말에 화가 난 아주머님들 내외는 다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현재 어머님을 도와 병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집에서 버려졌던 제 남편이 아버님 병원을 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만 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